한 옛날 옛적 머나먼 나라에 마을 하나가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흔히 지혜의 마을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문제도 척척 해결하던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이 마을의 사람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이미 모든 지혜를 갖추고 태어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들은 새로운 문제를 마주해도 금방 해답을 찾아내곤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곧 과연 그들의 지혜가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비의 선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존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는 백지설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는 인물로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 믿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론의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의아해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지요? 존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듯이 우리 모두는 처음엔 빈 도화지와 같답니다. 우리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경험이 바로 그 도화지에 색깔을 입히는 것이지요. 마을의 현자들은 그와 토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예를 들며 태어날 때부터 가진 지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석됩니다만 우리의 친구 노아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떻게 백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은 이에 대해 아이러니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부모가 그를 어떻게 키웠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숫자와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즉, 그의 경험과 환경이 그의 지혜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부터 받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존의 방문 후 마을은 단지 지혜의 마을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마을로서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의 잠재력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혜를 단순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의 원천이 되어준 서로에게 감사하며 존의 백지설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새로운 순간을 빈 도화지에 발자국을 남기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생생한 색깔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전통적인 현자들은 그들의 배움이 오로지 경험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주장을 놔주지 않았는데 이는 또 다른 긴 토론과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는 순간의 서점이라는 작고 오래된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서점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곳을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주인의 손자였던 에밀이 도시에서 돌아와 서점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에밀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서점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에밀은 서점의 이름에 걸맞게 매일매일 새로운 순간, 즉 진리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점의 한켠에 작은 이벤트 존을 만들고 거기에 진리의 순간을 찾아라라는 표어를 붙였습니다. 이벤트 존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경험한 진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과학 분야의 저명한 물리학자 루이스 박사가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물리학의 역사적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중력파가 처음으로 탐지된 순간이 그에게 있어 진리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과학의 여러 가지 기존 이론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튿날 유명한 예술가인 카롤린느가 등장하여 그녀의 진리 사건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전에는 알지 못하던 자신의 새로운 예술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았고 이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에는 정치운동가인 마르코가 자신의 진리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참여했던 한 혁명 적집회에서 들은 어느 학생의 연설이 자신이 인생을 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불공평한 사회 질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마르코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있어 정치적 각성이었으며 이후로도 그 기억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매주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밀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진리 사건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가 진리 사건 이후에도 그 충실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에밀이 운영하는 순간의 서점은 이제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매주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진리와 충실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순간, 즉 예측할 수 없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에밀은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나아가 그들의 변화의 여정을 지켜보는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에밀의 서점은 작은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지식의 논증적 구조,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때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일상적인 맥락에서 탐구해 보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명한 탐정 셜록 홈즈의 유명한 사건을 살짝 비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홈즈는 평소처럼 베이커가 221비에 그의 아늑한 서재에서 독서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절친한 친구인 왓슨 박사가 급히 다가와 사건을 전했습니다. 근처의 유명한 귀족의 저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난당한 물건은 귀한 다이아몬드 티아라였습니다. 경찰은 몇 가지 단서만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홈즈의 재치 있는 추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즉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홈즈는 먼저 사건 현장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수집한 단서는 훔쳐진 티아라가 놓여있던 빈 진열장 창문에 남은 수상한 흙 자국, 그리고 저택 내에 하인 몇 명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화먼의 이론이 빛을 발합니다. 홈즈는 단순히 사실들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단서를 논증적으로 연결하여 전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문에 남은 흙 자국을 보고 그 주변의 정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늘한 오후, 그는 흙에 적합한 패턴과 색을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분석했습니다. 그런 후 정원의 일정한 구간에서 같은 흙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홈즈는 하인들의 진술을 교차 조사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사건 당시 정원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즈는 하인의 발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그의 부츠에 묻은 흙과 창문 자국이 흙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정보를 모아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는 사실과 수차례 저택 내 빈 진열장 근처를 서성거렸다는 다른 하인의 증언도 파악했습니다. 홈즈는 마지막으로 귀족에게 티아라의 평소 진열 위치와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귀족은 사건 이전에 티아라를 자주 착용했고 가끔 직접 흙투성이에 정원을 산책할 때도 착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홈즈는 어딘가에서 귀족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직감했습니다. 그리하여 홈즈는 그의 논증을 모두 정리해 귀족 앞에 설명했습니다. 하인의 행동과 정원의 흙 자국, 그리고 귀족의 진술의 모순을 종합한 홈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귀족이 실수로 정원에 티아라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크며 하인은 그걸 발견했으나 도난 당했다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홈즈의 이러한 추리 방식은 하모니, 지식의 논증적 구조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각 사실들은 별개의 정보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맥락적인 해석을 통해 전체 이야기에 완성된 지식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홈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식이 어떻게 단순한 사실 이상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존재하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혜로운 추리가 일상에서도 우리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카밀라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밀라는 특히 맥스 셸로이 가치 인식의 순서 이론을 사랑했는데 감정이 인간이 가치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카밀라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과제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셸러의 가치 계층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번 주말에 각자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는지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첫 번째로 발표한 학생은 마이크였습니다. 마이크는 최근 게임 콘테스트에 참가해 우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회 당일 그의 할머니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는 결국 게임 대회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게임에 가고
싶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할머니가 더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것이 첼러가 말한 더 높은 계층의 가치일 겁니다. 다음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주말 동안 부모님이 계획한 가족 여행 대신 친구와의 쇼핑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부끄럽게 말했지만 솔직히 자신의 쾌락적인 가치가 높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첼러의 가치 계층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쾌락적 가치를 선택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카밀라는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감사하며 이들이 진정으로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끌어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느꼈다시피 우리의 모든 선택은 어떤 가치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며 카밀라는 첼러의 이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삶에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선택 속에서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일 것입니다. 그 후로도 카밀라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메시지가 되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삶에서 가치의 의미를 꾸준히 탐구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자신만의 윤리적 가치만을 마련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졌습니다.